안녕하십니까. 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보신 문정왕후에 대한 영화적인 설명, 그 다음에 개인적인 많은 풍부한 에피소드,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해설 설명해 주실 우리 게스트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데뷔 62주년을 맞이하셨죠. TV, 그 다음에 영화, 나아가서 연극 무대까지 아우르시면서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 배우 이순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맨 좌측에 역사학자이십니다. KBS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 여유 만만 등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서 기여하고 계십니다. 광운대학교 김인호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종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제 생각인데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 100%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고요. 어떤 역사에 대한 거 아니면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먼저 질문 준비하실 시간 동안 간략하게 오늘 본 문정왕후가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남홍환 감독의 문정왕후는 1960년대 우리 한국 사극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수작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셨다시피 굉장히 나름 질적인 어떤 미학적인 측면도 풍부하게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60년대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당시 주 조연급 배우들의 호연만 보더라도 사실 배부르기 충분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조선의 임금 중에서 최초로 독살과 연관되었던 인종, 그 다음에 수렴청정의 그늘에서 좀 어두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명종, 그리고 오늘 우리 아마 토크 콘서트의 주 타겟이 될 희대의 악녀이자 혹은 여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문정왕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난전까지 이렇게 파란만장한 조선 중기 비화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문정왕후에 대한 이야기는 SBS 여인천하 등을 통해서 드라마에서는 수차례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영화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정왕후에 대한 얘기를 다룬 영화는 사실 오늘 보신 이 영화가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어떤 추악한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그런 그에 따른 어떤 권선 진학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순재 선생님 영화에 대한 간단한 어떤 소회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늦게나마 10월 은간문화훈장 수여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마 오랜만에 영화 한번 다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어떤 소회 같은 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제가 그 30대 초에 찍은 영화입니다. 51년 전에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전부 구식입니다. 네, 나도 지금 보니까 정말 구식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제가 제 작품은 거의 제 목소리 특성 때문에 성우들이 잘 대응을 안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 저 때만 해도 67년도면 저도 영화를 보통 한 7, 8개 동시 계약하고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영화를 4편 찍은 적이 있어요. 4등을 해가지고. 그런 시대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미처 제가 녹음 시간이 되지 못해가지고 성울된 것 같은데 글쎄 열심히 해줬는데 감정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녹음한 거고 성우가 녹음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제가 듣기에는 본인이 녹음하신 양반이 우리 김동원 선생이 본인이 오시고 그 음색이 특이하니까 우리 허정강 선생이 본인이 녹음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은희 선생은 아마 대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거기 아주 명연기자 이 도금봉 선생이 나오는데 난제 역을 아주 참 명연입니다. 한국 영화에 참 큰 공헌을 하는 양반들인데 너무 어려운 시절에들 영화를 했기 때문에 몇몇 분은 나중엔 다 경제적인 사용 때문에 참 쓸쓸히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최남현 선생도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입니다.
저 양반도 후년에 지가 몰랐어요.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그런 정도로 말년은 저기 시골에 가서 쓸쓸히 돌아가시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참 좋은 금자탑을 세우신 분들인데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생생하게 젊었을 때 모셨던 모습이 보이고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하는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구식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시면 옷을 보시면은 저게 제대로 고정한 우리 궁정 의상입니다.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의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저걸 고집하는데 현장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고름이랑 치마폭을 보십시오. 옛날에 대가들은 12폭입니다. 그래서 앉으면 이만해요. 그걸 줄여서 한 게 8폭이에요. 지금 입으시는 옷들은 다 8폭짜리 의상거든요. 지금은 2폭, 3폭짜리 안만 가지고 나오네요. 그 전부 하녀들의 옷이에요. 지금 그 뒤에 있는 그 무술이들 나오는 옷이 그 요새 입는 옷들이에요.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때는 정말 고증에 충실했어요. 우리 드라마도 고증이 틀면 그냥 전화가 버리다. 고중학생에서 틀렸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아마 내가 보기에는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빈혈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발견한 게 공주의 남자 찍을 때 봤더니 그 공주가 동족의 속적으로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옷이냐? 그 다음에 군관들 보기에 계급장에 달렸더라고요. 이게 어디 복식이냐? 그냥 연주복 바꾸라고 복식 찾자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기에도 무슨 남자 도포에도 뭐 옆구리를 다루고 뭐 이상한 거 당하는데 궁중복식이 제대로 재현한 복식이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재현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 당대 최고의 배우들입니다. 우리 신영균 선배, 최은희 선생, 그 다음에 화장광 선생, 김진규 선생, 김진규 선생, 최남현 선생, 김동원 선생 최고의 배우들이 대량 출연했고 그 인원 동원을 보십시오. 대궐에 30명 이상을 깔았습니다. 그만큼 멋지게 충실했어요. 그 다음에 저 영화 감독은 나봉환이라고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최고의 개척자 나홍기 선생의 아들입니다. 저 친구가 저거 이제 거의 동배인데 저 때 저거 하나고 그 후삭절 하나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담은 제가 못 들었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영화인데 역시 동선이라든지 이 앵글이라든지 또는 타이밍 이런 거 봤을 때 그 시기다 좀 지루하죠. 느려지고 그런 연기도록 했던 시절인데 지금 보니까 다시 만들었으면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준비되셨으면 질문 바로 시작하죠.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시면 예 마이크 갖다 드릴 겁니다. 여기 앞에 계십니다. 예 앞에 마이크 드리고 나중에 저 뒤로 다시 넘기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 사극을 볼 때 사극이나 아니면은 영화를 볼 때 가장 초점을 두는 게요. 이게 연극이나 영화적인 요소가 있고 사실과 그리고 각색이나 연출 측면에서의 이 부분을 관객들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복싱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뜻깊게 좀 의미 있게 본 게 가채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가채를 하는데 쪽두리만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건지 그것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인정이 임관할 때 최은희 선생이 쓰고 난 큰 머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공식적인 머리고 행사의 머리하고 보통 살림의 머리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식적인 행사할 때 지금 저 머리 형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 시장이.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일상생활에서는 활용을 안 하시고 공식적인 행사 때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결혼식이라든지 왕의 증일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대머리를 하고 나오는데 일반은 그냥 보통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효원 선생님 영화 보시고 실제 역사와 영화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영화는 사실 영화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적 사실일 뿐입니다. 사실 물론 이제 오늘 쭉 보셨긴 했겠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제 역사적인 실제 사실하고 다른 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뭐 독살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가장 큰 관심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제 독살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이 독살 이야기는 주로 야담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확증적으로 독살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뭐 그 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중종의 장례를 치르면서 몸도 굉장히 쇠약해지기도 했고요. 또 기록에 보게 되면 음식 자체를 조금 거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본인이 독살에 대한 염려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독살됐느냐 하는 거는 좀 별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도 자기도 이제 독살, 그러니까 독을 이게 마시고 자살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아니죠. 예, 물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렴청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팩트하고는 뭐 틀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예컨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일부러 이제 뭐 약을 먹여서 이제 이게 없앴다든가 하는 것들은 당연히 역사적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밌게 좀 더 꾸미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연극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영화를 이제 만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하고 꼭 이 영화적인 부분하고는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 그 영화를 의외로 재밌게 봤거든요. 그 구식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식인 걸 감안하고 보니까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그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고전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인가 유튜브에서 고전 영화를 몇 편씩 공개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영화 혹시 정보가 있을까 하고서는 찾아봤는데 정보가 아예 없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 영화가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고 다른 뭐 공간이나 어떤 기회를 보신 게 없더라고요. 혹시 뭐 영화계에서 이런 좋은 고전 영화를 뭐 아까 보니 화질도 좀 안 좋던데 보정하거나 아니면 그 발굴해서 판권들이 좀 달라질 테니까 무료 공개하거나 채널로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했어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이순현 선생님이 한국 영화계에 좀 따끔한 혼 좀 한번 내주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 고전 영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 예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 그 영상자료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 9월부터 원래는 영상자료원에서 한국 고전 영화를 한 500원, 1000원 내고 봤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두 다 무료로 전환이 됐고요. 말씀하신 문정왕후는 아쉽게도 유튜브에는 없지만 어떤 그 영상자료원 KMDB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네이버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한국 고전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국 고전 영화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더 많은 한국 고전 영화가 발굴되고 여러분들께 좀 많은 작품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혼 좀 한번 내주시죠. 예, 저 씨에는 우리 사극을 많이 찍었습니다. 또 사극을 전문으로 하는 감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작품을 같이 했던 우리 최인현 감독, 그 다음에 이기용 감독, 아주 사극 전문 감독들입니다. 그래서 궁중사극뿐만 아니라 민간 사극도 많이 나왔어요. 저도 여러 작품에 출연했는데 저 작품뿐만 아니라 무슨 상간마마 미워요, 그 다음에 집념이라고 해서 허준의 얘기, 이게 다 역사물인데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역사에 근거된 인물들은 거의 다 영화를 한 번씩은 다 다뤘어요. 그만큼 역사극이 상당히 활발했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영길 선배가 했던 연상군 같은 건 아주 걸작적인 걸작입니다. 그런 대작들이 다 있었고, 특히 그 신상옥 감독께서 이 역사물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걸 지금 상당히 물량이 들어가는 그런 지작인데, 보시면 지금 저런 하다 아마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영화입니다. 저걸 소자본으로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찍는 겁니다. 예, 엄동설하네. 저 보시면 입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 에피소드가 그 주연이하고 저하고 신선배하고 저희 공중에 다 비원해서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아침 8시쯤에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추운지 입이 안 벌어지고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선배 아브라함 거는 너무 추워가지고 성우들한테 맡기는 거를 막 퍼뜨리는데 그런 시절에 우리들이 저 영화를 60년대 영화들을 찍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열정과 영화에 대한 성의 이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 좀 구식이 되고 그다음에 성우들이 녹음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이 다 구체적인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대본 보고 기본적인 성격만 적어서 그냥 읽어제끼니까 본인이 했을 때 여기 저 영상에 이제 가깝게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호흡구 좀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미세한 감정적 표현이 다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말 라프하고 똑같은 영탄조에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물론 사극에 사실은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궁정사업 받으면 전부 현대말로 다 잘라서 하는데 그건 쌍소리예요. 옛날에는 양반의 용어와 상반의 용어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 양반들은 전부 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학이라는 건 이제 오원시, 칠원시 해가지고 시를 다뤘기 때문에 좀 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거정만 해도 6.25 때만 해도 제 경우 충청도 가서 여보시오! 이러면 안 들어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모습이 나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 아무거리 하는 아무개 진사라고 여쭤라. 그러면 저 아무거리 아무개 진사라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거 듭시라고 해라. 이거예요. 이 용어가 일상 용어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저 만한 명호 밥 먹을 때 그렇게 거정 안 하고 어떤 먹수 말씀하죠. 먹으시오 말으시오 이러진 않았지만 일상 공용용어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쌍용어, 상인 용어 가지고 궁중용어로 다 활용하고 있어요. 다 할 얘기는 없는데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좀 더 과장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억양 여러분들 듣기엔 조금 이제 불편한 억양들이 나오겠지만 요즘 이제 많이 순화가 됐습니다. 예. 한국 영화 보존이 물론 많이 낮았지만 아직 미흡한 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뭐 조언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까요? 보존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요즘 영화도 마찬가지고 우선 고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궁정을 보게 되면 로마식 사우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복식을 보면 전부 로마식 옷이나 몽고식 옷이에요. 뒤에 만도 달고 다니는 거야. 우리 옷이 복식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로마는 몽고식 형식이에요. 그걸 그냥 무분별하게 보기 좋다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사실상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드라마에서 소위 휴전 드라마다 하면 자기 나라 역사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번듯하게 내세우는 역사적 근거는 별로 없어요. 왜? 우리 민족사를 전공한 학자에 의하면 단군 이래로 930의 외침을 받은 민족입니다. 전투와 유린당한 적이 한 번도 두 선 벌쩍도 완벽하게 항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근거를 잡아야 된다. 왜? 우리는 국난을 통해서 영원한 갈등이 없었어요. 계층 간의 갈등이 없었어요. 전부 하나가 뭉쳐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 혼자서 극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싸우고 육지에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권효리 장군, 곽재우 장군, 신돌성 장군, 김대중 이런 민병들이 사명당 다 해서 국난을 극복해서 일체돼서 싸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오늘 우리 근거가 남아있는 거지 다른 민족 같은 민족이 고유세에 남아살렸을 거예요. 그런 순환을 겪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 역사성을 좀 조명해야 될 텐데 그냥 그걸로 재미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재미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아픔의 역사고 슬픔의 역사예요. 그걸 극복해내는 피 어린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담아가지고 우리 후학들이 봤을 때 야 우린 좀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 발전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이런 경각심과 뭔가 좀 메시지 전할 텐데 이건 만나는 가보면 왕은 후궁 죽었다 우르 안 죽고 신하들은 전부 간신이고 궁중의 돈 전부 독보고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룬의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건 잘 스스로 자기 역사의 경치에서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어떻게 국난을 극복했고 어떻게 오늘날 존재하는 역사적 바탕을 좀 우리의 그 저력 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똘똘합니까? 우리 젊은이들 세계 인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인류가 나오는 근거가 뭐냐? 우리 바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 특히 우리 모성 바탕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해서 우리 단일민족 아니에요. 몽고족도 생겼고 일본족도 생겼고 화족도. 왜? 외침받아서 다 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단일민족 아닙니다. 여러 종족이 모여서 반쪽만 우리가 어머니들 좋아서. 그래서 옛날에 몽고 병난다 해가지고 전투가 일어나했을 때 이 몽고 병사들이 씨는 다 발리고 박고정 다 망가뜨려요. 전부 강간하고 그러니까 전부 자포로 온 거예요. 그 왕이 보니까 큰일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 키워본 발은 우리 아이 아니냐. 그럼 우리 걸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밭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드세요. 고쟁이가 그때 나왔다는 겁니다. 고쟁이가 죽지 말고 줘라. 그래서 남은 우리 아이다. 그 대신 우리 걸로 키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순환을 겪어서 오늘날 우리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인류가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괜찮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예. 그 고증 얘기가 나와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고증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일단 제작을 할 때 제작비 자체에 고증에 관련된 비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증을 하려면 역사학자나 기타 뭐 여러 학자분들에게 이제 그 여쭈어봐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를 아예 제작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학자분들의 책임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역사학자분들은 학자니까 자꾸 역사적 팩트나 기타 등등 고증에 맞지 않다고 혼만 냅니다.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역사학자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자꾸 뭐 간섭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생각이 별로 없고요. 이건 틀렸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고 재미 위주로 가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고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그냥 제외시키고 가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90년대 중반까지도 각 방송국마다 고증위원회가 있었어요. 특히 KBS는 확실한 고증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사하면 어사화가 길이가 이만큼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면 이게 자꾸 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징성만 살리고 좀 편리하게 가자. 여기 이제 절충 아니에요. 근데 복식의 원칙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나가도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하나도 누가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제 조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오리지널 복색이 아주 좋아요. 얼마나 품 있고 화려합니까? 저게 우리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저기다 이상한 걸 섞어가지고 전부 철격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원해야 되지 않겠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후학들 때 우리 선조들의 문화가 뭐 의상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질문 주시죠. 예, 바로. 저는 90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낯을 보는 것 같고 성형되지 않고 화장되지 않는 그 전통이 좋거든요. 저는 이런 시네마를 통해서 청소년과 인문학을 서로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전형적인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세 분 선생님께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평생 바쳐왔는데요. 정말 남길 만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길 만한 그런 순수한 전통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현실은 고증이나 여러 가지 그 물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 고증을 철저히 한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복궁 앞에 이런 치마를 외국인들이 입어서 한복 입어서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중국에서 오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정말 그 우리 후손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순수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뭐 질문, 예, 이쪽. 네,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전 오늘 이 문정왕후에 출연하셨던 배우님도 오셨고 역사학자분도 오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사회자분께서도 문정왕후를 희대의 악녀이거나 역얼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여성 인물들이 저는 장희빈이나 인현왕후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당쟁
싸움과 그런 분파 싸움의 희생양이라고도 보는 입장인데 그 문정왕후와 대립되는 그 대립되는 역할을 연기하신 배우로서 그리고 역사학사로서 문정왕후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문정왕후를 검색만 해봐도 뭐 남성 관료들을 막 쥐락펴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명종실록에도 암탉이 울면은 뭐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적혀 있고 그런 상황 그런 바탕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 현대에는 또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역시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그 문정왕후라는 인물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든 제가 볼 때는 모든 인물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선한 면과 악한 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문정왕후가 저런 식의 이제 행동과 수렴청정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쯤 되게 되면 사실은 수렴청정이 두 번째입니다. 세조의 부인이 먼저 한번 했었고 자기가 이제 이어받아 두 번째로 한번 해본 건데요. 그 세조대 이후로부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 국가는 확실하게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이 철저하게 왕이야 중앙으로 권력이 모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동시에 권력만 모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원도 철저하게 중앙으로 이제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사실은 수렴청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권력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 뭐 세종대든 뭐 어느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쯤 돼서 자기가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 스스로 이 17살에 궁궐에 들어와서 사실은 자기의 그 원자를 낳을 때까지 나중에 이제 물론 왕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권력의 부침들을 받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놓았을 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가졌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의 행동들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와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 스스로 물론 불교 신자였던 이유, 아주 독실한 이유 자체도 이런 권력 과정 속에 본인이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이제 불교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동시에 불교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경제적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국가 외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땐 봉은사나 이런 것들을 키웠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경제적인 관계와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보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윤원영의 부인, 이제 뭐 정난정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뭐 상업적인 이익을 굉장히 많이 취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궁중에 있는 여인들은 그 이제 후견인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제 윤원영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외척들 이게 세력이 다툼이 이게 큽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동안 세도 정치의 백에 전부 외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만에 이제 안동 김씨의 외척들, 대원군이 권한을 당했던 그 시절에 이런 외척들의 권력 투쟁의 한 일환은 또는 그 후견 또는 그걸 위해서 소요 문정왕 같은 그런 역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정왕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왕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절이 결국 중종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인종 명종인데 다 유치했어요. 인종을 짓고 명종도 사실은 자기 모호가 상당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 모호의 잘못된 걸 왕이 알거든요. 다만 어머니 때 뭐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관계가 상당해서 나중에 부분이 그 모자 관계도 아주 껄끄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문정왕은 소관리도 많이 했고 결국 상당히 이제 말년은 그렇게 활용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궁중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궁중에 물론 정비도 있고 후비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저녁에 우리가 후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 운이 터서 권력의 소유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영조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최물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임이 시절이니까
그 제일 먼저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그 영조령은 민간에서 민간생활을 오래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을 하려고 나중에 등극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정치적 기여를 했지만 그런 입장에서 여관들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외척들의 새 싸움에서 이제 결국은 하나의 그 간판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문정왕후도 그 뒷받침이 더 크지 않았겠는가. 거기 이제 난쟁이 같은 거는 요부가 소위 말하자면 그 잘못 가는 방향을 잡고 유도했고 또 권유했고 거기 또 윤원홍이라는 이게 뭐 사실 이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층이 아니라 시대의 세력 다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혼돈스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건데 오늘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유치해서 볼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워낙 오늘 인종이라든지 영조, 왕을 굉장히 많이 연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역사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뺨치는 그런 식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봉환 감독님의 연출력이 참 돋보였던 장면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문정왕후가 갖고 있던 어떤 숭유 억불 사회에서 친불 정책을 했던 흔적을 한 씬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장면인데 보우라는 승려가 와서 이제 절을 짓는데 이제 시주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없어도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나봉환 감독님은 그 문정왕후의 진짜 당시의 불교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를 꼭 한번 관객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런 씬을 넣은 것도 나봉환 감독님의 좀 연출력도 좀 뛰어났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반추한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아니 저는 좀 기다렸다가 마이크 하시죠.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느낌입니다. 여기 우리 여기 사람들 전부 다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문정왕후 영화도 보러 왔지만 이순재 배우님을 보러 왔습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우리 이제 이순재 배우님은 구식이라고 이제 하셨지만 그 시대를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그 참으로 반갑고 느낌이 그 시대적인 영화적인 그 느낌 그런 것이 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배우들 전부 다 그 젊으실 때 그 예쁜 모습들 보고 그 또 그런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나이도 드셨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또 돌아가시고 좀 이렇게 좀 늙으셨구나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고도 계속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추억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국 고전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명종으로 나오는 아우로 나오는 그 아역 배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저 친구 이름이 김천만입니다.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사실은 저 영화 이전에 왜 저 친구가 아역으로서 상당한 활동을 했냐면 그 전에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천만이 오고 이제 김수영인가? 지금 이제 연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어렸을 때 그게 대히트런 작품입니다. 동생요? 예. 그 김수영이가. 그 천만이가 형으로 오고 이제 수영이가 동생으로 오고. 저 이제 제작을 우리 연극계 대선배였던 장민호 선생이 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왜 만들었냐? 하도 연극에서 밥을 못 먹고 가난하니까 친구 한 분이 좀 있는 분이 그 영화 한 번 만들어봐라 해서 만든 게 그게 대히트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양반이 그 다음에 정동대감이라는 사극 하나 만드시면 옆에서 하지 마라. 그 영화면은 다 들어보면 다 거짓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딱 끌어안고서 10개만 열정이에요. 훨씬 양반이 우리 장민호 선생인데 그때 그 아역으로. 그래서 저 친구는 아직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TBC에 타렌트로 왔었어요. 왔는데 결국 길게 못하고 그냥 끝내고 말았습니다. 왜 아쉬워요. 그래서 이 배우라는 게 아역 때 너무 잘 나가던 친구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기 씨 같은 예외는 있긴 하죠. 네, 근데 안성기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친구는 저걸 마지막 연결 아역 때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극단 산하를 만들어가지고 손창섭 씨 인형인간이라는 걸 각색을 해서
창립공연에서 그때 성기훈이 내 아들로 나왔습니다. 중3 때. 머리 빡빡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떠나가지고 완전히 성인단들이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역으로 그냥 해서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커뮤니에서 자꾸 그게 소멸가 돼요. 그래서 대성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외국엔 덜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유일하게 안성기. 예. 그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 아역 배우가 누군가 하면요. 영화에서 어렸을 때 경원군을 맡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대배우 최은희 씨와 맞짱을 뜰 정도로 카리스마를 보였던 그 왕 맡았던 그 명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정말 뭐 남정임 씨 당시 트로이카 배우를 볼 수 있다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딱 두 명을 인상적이었거든요. 한 분이 이순재 선생님이세요. 그 효가 굉장히 지극한 그 효심, 그 다음에 아내를 아끼는 어떤 그런 측은지심, 그것 때문에 태어나지도 못할 아이를 지우잖아요. 그 효심, 복잡한 어떤 심정을 정말 이순재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누가 연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그 어린 명종이었어요. 정말 최은이라는 배우는 60년대는 정말 거의 아성이었는데 그 배우와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전혀 짓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배우의 이름을 막 찾아봤는데 영화 크레딧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까 질문 드렸더니 이제야 저도 알았네요. 그분 이름이 김첨자 만자 분이시고요. 아마 지금 6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하늘에도 슬픔이 거기도 나왔던 배우군요. 그렇죠. 아, 그게 먼저죠. 그게 먼저군요. 네. 아, 예.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중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저 방법을 그런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당시 평가를 받았던 아역이었기 때문에 저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젊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저도 어렸어요. 자, 최은희, 허장각,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영균 선배, 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전부 그냥 젊은 사람 저 하나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뒤에 쫙 일어나가는 사람도 한국 연극계에 다 중진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80% 정도 옛날 악극을 했던 분들이, 악극을 했던 선배들이 이제 악극이 섭외하고 전부 60년대, 50년대부터 한국 영화계 다 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김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로서. 근데 영화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도 하신 겁니다. 예. 그랬어요, 그 당시는. 예. 김동원 선생님은 이제 말씀하신 김동원 선생님은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중종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뭐 60년대뿐만 아니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굉장히 대단한 아우라를 보여줬었던 대배우시죠. 예,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배우고 최고의 지성 배우입니다. 그야말로 일대 예술관 나왔으니까 그 당시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로지 저 김동원 선생하고 우리 이해랑 선생 두 분이 일대 예술관 나오셨고 또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범가자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 직종을 좀 저도 스물 나겠지만 따라해가지고서 우리 직종에 살림도 제대로 안 한다고 바람쥐고 다 이러는데 저분 하나는 아들 삼형제 잘 두시고 전부 성공한 거예요. 그건 또 우리 또 사모님 내조가 아주 지극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독환이라고 해서 쌍년에 시어고정했어요. 근데 둘째는 건축 전문가로 아주 지금 맹하려고 그러고 막내가 세환입니다. 세환이. 네, 세환이 세환이가 막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형보도 좀 공부는 딸리지만 그래도 재테크에서 아주 돈 많이 벌어놨어요. 아주 모범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종을 개념적으로 비할 때는 제가 예를 드는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정말 반듯하게 사십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감독님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아서 남원원 감독님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요. 아까 이수연 선생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좀 비운의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나훈규라는 그런 그림자에 항상 좀 갇혀서 지내셔야 됐겠었겠죠. 운명적으로. 그러다가 사극을 주로 많이 만드셨는데 70년대가 되면서 한국 영화 전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TV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레저가 다양해지면서 사실 문화산업의 중심축이 영화에서 TV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버원 감독님은 그런 어떤 격변기를 잘 못 넘기시고 주로 정부 민방위 훈련 이제
얼추 연세분들이 민방위훈련 많이 받으셨을 세대인데요. 그 국가 홍보 영화를 주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LG, 당시에는 럭키겠네요. 럭키라든지 삼성 기업 홍보 영화를 주로 많이 만드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좀 와병 좀 병원에 좀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아 계실 때 조금 더 많이 좀 해고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대중과 만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뭐 또 다른 질문, 예.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고증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고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서 고증들 많이 지적더라고 하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옛날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고증했잖아요. 학자들이.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일반인들이 지적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개봉한 영화 남한산성인가요? 그 영화가 고증이 뛰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일반인들이 쭉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칼 차는 법이라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주족들 복지까지도 더 분석하거든요. 또 올해 개봉한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었나? 그 드라마 보면은 그 강박절 정도로 고증하거든요. 일제 시대의 일본 그 군복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구군복 있잖아요. 언제냐면 그 대한 제국 시절의 군복까지 다 보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고증을 지적했다면 지금은 밑에서 위로 고증을 지적합니다. 사학과 출신이라든가 관심 있는 매니아들이 그 욕을 해요.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이었나는 영화 그 드라마 할 때도 사이트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할 일이 아닌데 했다고 드라마에 나오니까 욕을 했고, 그 원균 같은 경우에 정말로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수를 말아먹은 사람인데 영웅시에 따라서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정보가 많이 교류되면서부터 그게 그 바뀌었었고, 염려하시는 고증 경우에는 거꾸로 앞으로 그 관객들이 지적을 하고 또 그 이 영화도 만약에 그 아까 유튜브 말씀드렸지만은 공개가 됐었고 했다면은 아마 그 일반인들이 정말 뛰어난 영화라고 칭송하면서 아까 보니까 뭐 그 배우들 왕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군졸들 있잖아요. 뾰족한 모자 쓰고 나왔더라고요. 미국 군졸들은 그런 것들 다 알거든요.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사학과에서 매년 나오는 그 사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제 그 생각인데 이런 그 고증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염려하시는 것과 다르게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그 심려치 마시고 더 좋은 시대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김현 선생님 고증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과거하고 다른 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든 뭐든 간에 번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번역도 다 되어 있고요. 어지간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일반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관련된 수준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저도 뭐 저 말씀에 관련돼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예. 예, 또 질문 계신가요? 예, 저 맨 뒤에.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이긴 하지만은요. 네. 영화 속에 보면 항상 계층 갈등이나 계급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태까지 영화들 보면 소위 말하는 그 국뽕 영화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정체성을 한 곳을 몰아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중이나 뭐 군도라는 이런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사극 영화가 제작되는 데 있어서 이런 민중 쪽 계열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방향의 영화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김영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 여태까지 사극은 주로 왕조 중심 이런 사극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조금 더 민중 위주의 그런 사극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뭐 여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차피 왕조 중심의 국가 경영이기 때문에 소위 일반 민중에 대한 어떤 역사적 근거나 상황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물론 이제 개개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준. 거기도 허준이라는 한 전문 분야에 사실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몇 작품 했던 작품 중에서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허준, 상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뭡니까? 수익을 관계다는 것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옥중화 같은 것들. 그런 게 사실 민중사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일반 민중 가운데서, 일반 시민 가운데서 어느 특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한다. 이게 이조심에 보면 한 줄, 두 줄짜리예요. 그걸 가지고 십몇 회씩 나가는 역사극을 만들어놓은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중 역사는 저항의 역사가 몇 군데 있어요. 사실은 동학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후세의 역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국을 위해서 결국 의병들이 나왔던 이런 민중의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 임난을 통해서 의병 역사가 하나도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보면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만 계셨냐? 사실 육지에 권율 장군도 있었고 또 지역마다 저희 충주에 신돌석 장군 또 곽재우 장군 다 있었단 말씀이에요. 또 사명당, 승병도 이런 민중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몽고병란 때 삼별초라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 작가는 이미 20년 전에 그 소설이 나왔어요. 일본의 이노우에 야스시라는 작가가 쓴 풍도라는 바람풍자 파도 돋지 않은 풍도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뭐 나중에 우리한테 번역이 돼 저는 언제 원본을 좀 봤습니다만 그 삼별초 이게 사실 아주 재밌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몽고병란 때 왕이 강화도로 비난을 가게 돼 본토에 치가 없어요. 전부 몽고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왕이 이제 더 이상 몽고 버틸 수가 없어 나옵니다. 나와서 항복하고 결국 내친에도 맞겠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좋은 긍정적 평가인데 그때 따라 나왔던 게 반군이 되고 그래도 우리가 천주독립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안 따라 나온 게 삼별초입니다. 이게 반군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속 가운데서 상당히 그 많은 얘기가 있고 비극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방송에도 그 삼별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왜냐? 그때 해마다 동남동묘 소위 전혀 총각 300명씩 연계해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게 다 거기에 준하게 그래서 탈출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탈출한 친구들이 또 국내 세력과 결속해서 항공투쟁하는 게 신의별초라는 게리나 부대입니다. 그래서 삼별초는 좌우별초에 신의별초에서 삼별초. 이걸 좀 테마로 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픽션이 가능하다. 그 픽션이 뭐냐? 우리의 정지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의지를 담는 픽션이 가능할 때가 한번 만들어보자는데 아직도 삼별초 안 나오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런 건데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근거 찾아서 우리 선인들의 개인적인 선인들 찾아보면 소위 극적 요인들 드라마화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거기 전문가들이 좀 붙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뭐 시청률 생각하다 보니까 만날 출생의 비밀 만나고 그러는데 출생의 비밀 저 시대에 있었지 요즘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견뎌나가겠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그 이터는 출결하지. 김일호 교수님 말씀하시고. 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소재와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의 다양함을 이제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즘 경향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뭐 드라마 추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왕실 위주가 아닌 뭐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이제 그려보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소재는 어차피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순재 선생님께서도 뭐 삼별초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다양한 인간의 역사들이 그 속에 끼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 그 사극이나 뭐 영화 중에 고려 시대를 다루는 쪽은 별로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반 분들이 고려시대에 관련된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고 있고요. 되게 다른 소재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신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려시대 역사 사극해서 성공한 건 태조 왕건 하나뿐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다뤄지진 않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려시대든 아니면 뭐 삼국시대든 간에 이게 좀 시기도 좀 넓히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소재를 찾아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가 많이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화 얘기, 역사 얘기 또 앞으로 사극이 나아갈 길에까지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 같습니다. 장시간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이순재 선생님, 김인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